우리도 살아야 해요. 연락하지 마세요. 이 번호도 바꿀 거예요. 이 통화를 한 게 정확히 오늘로 사흘째입니다. 아니, 이제는 나흘째가 되는 건가요? 지하철 3호선 을지로 3가역 5번 출구 계단에 앉아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보는데 차가운 시멘트 바닥의 냉기가 엉덩이를 타고 척추까지 파고듭니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가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게 합니다. 아울러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제 이름은 박미경, 올해 63입니다. 사흘 전까지만 해도 저는 30년 보건교사 생활을 마치고 조용한 노후를 준비하던 평범한 양호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저는 짐 하나 없이 거리에 내몰린 노숙자 신세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아직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엄마, 우진 오빠가 드디어 기회를 잡았어요. 강남의 상가 건물 분양권인데 지금 투자하면 1년 안에 2배는 남긴대요. 딸 서연이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을 때 저는 기뻤습니다. 35살, 이제 더 이상 어린애가 아닌 제 딸이 드디어 안정된 삶을 찾는구나 싶었거든요. 프리랜서 인테리어 디자이너라고 했지만 사실 서연이는 몇 년째 제대로 된 일을 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위 정우진 씨도 부동산 중개업을 한다고는 하지만 자주 빚 때문에 쫓기는 듯한 전화를 받곤 했죠. 그래도 제 딸인데요. 제가 도와줘야죠. 엄마, 8천만 원만 빌려주세요. 제발이요. 이번 기회 놓치면 우리 평생 이렇게 살아요. 엄마도 우리가 잘 되는 거 보고 싶으시죠? 서연이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이 차가웠습니다. 떨리고 있었어요. 절박했던 거죠. 저는 조기 퇴직금과 평생 모은 돈을 합쳐 겨우 마련한 전세금 8천만 원을 딸에게 건넸습니다. 30년을 초등학교 보건실에서 아이들의 상처를 치료하고 아픈 아이들을 돌보며 한 끼 한 끼 아껴가며 모은 돈이었습니다. 남편 없이 홀로 키운 딸이 이제 행복해질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엄마 고마워요. 내년 이맘때쯤엔 이자까지 붙여서 꼭 갚을게요. 우리 셋이서 제주도 여행도 가고 엄마한테 좋은 옷도 사드릴게요. 정말이지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제 딸이니까요. 통장에 남은 잔액이 28만 원이 되던 날 저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음 달 월세를 내야 하는데 돈이 모자랄 것 같았거든요. 따르릉, 따르릉. 삐소리 후에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10번을 걸어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읽지 않았어요.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 딸이 다쳤거나 사고라도 난 건 아닐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당장 딸이 산다는 마포구 원룸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엔 이미 다른 세입자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아, 전 세입자분들요? 한 달 전에 이사 가셨는데요. 부동산 주인의 말에 귀를 의심했습니다. 한 달 전이라고요? 그럼 제가 돈을 건넨 지 2달 만에 이미 도망간 거였나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엔 사위 우진이에게 고객님께서 요청하신 전화번호는 현재 사용되지 않습니다. 번호도 바꿨더군요. 그 순간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제 인생 전체가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달이 되었습니다. 할머니, 오늘까지 집 비워주시기로 했잖아요. 왜 아직도 안 나가세요? 집주인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월세를 3달이나 밀렸으니 당연한 반응이겠죠. 저는 그분에게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딸이 연락이 안 된다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그게 제 알바예요? 할머니 가족 문제를 왜 제가 책임져야 하죠? 다음 세입자 들어오기로 했단 말이에요. 맞는 말입니다. 이건 제 문제니까요. 저는 손 하나 가방 하나만 챙겨서 집을 나왔습니다. 30년간 모은 책들도 액자에 넣어둔 제자들, 사진도 명절 때마다 정성껏 닦아두던 식기들도 모두 그대로 두고 나왔습니다. 어차피 들고 갈 곳이 없으니까요. 서연아, 엄마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니? 내가 아기였을 때 밤새 기침하는 걸 등 두드려주며 밤을 지새웠던 엄마한테, 유치원 입학식 때 세상 누구보다 예쁘게 머리 따아주던 엄마한테, 교사 월급 쪼개서 내 학원비 대던 엄마한테, 정말이지 걷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첫날 밤은 망원역 대합실 벤치에서 보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너무 밝아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릴 때마다 움찔했습니다. 혹시 아는 사람이면 어쩌나, 옛날 제자 학부모라도 만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죠. 둘째 날은 화장실 칸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변기 뚜껑을 덮고 그 위에 앉아서 쪽잠을 잤어요. 청소 아주머니가 들어올 때마다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흘째, 저는 을지로 삼가역 계단에 앉아 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목덜미를 파고듭니다. 12월 초순의 밤 공기는 칼날처럼 날카롭습니다. 주머니를 뒤져봅니다. 구겨진 10,000원짜리 2장과 5,000원짜리 1장, 그리고 동전 몇 개. 이게 제 전 재산입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차라리 그 돈으로 제 노후를 준비할 걸. 작은 원룸이라도 전세로 얻어서 조용히 책이나 읽으며 살 걸. 후회가 밀려옵니다. 하지만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죠. 계단을 오르내리는 사람들이 저를 힐끔거립니다. 어떤 직장인은 코를 막으며 비켜갑니다. 며칠을 씻지 못한 제 몸에서 냄새가 나나봅니다. 30년을 교단에 서며 단정한 옷차림으로 아이들 앞에 섰던 제가 이제는 사람들이 피해가는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박미경 선생님, 언제나 깔끔하고 상냥하시죠. 학부모들이 학부모 상담 때마다 해주던 말이 떠오릅니다. 그 박미경이 지금 어디 있나요? 이 추운 계단에서 몸둘, 꽃 없이 떨고 있는 이 늙은 여자가 바로 그 박미경입니다. 휴대폰을 다시 꺼내봅니다. 배터리가 8%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충전할 곳도 없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딸에게 전화를 걸어봅니다. 따르릉. 한 번, 따르릉. 2번, 고객님께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걸지 않기로 합니다. 이제 정말로 제 딸은 저를 버린 겁니다. 새벽 5시쯤 되었을까요? 지하철 첫 차가 운행을 시작하고 사람들이 하나둘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온몸이 뻐근하고 무릎이 시큰거립니다. 관절염이 있는데 차가운 곳에 오래 앉아 있으니 더 아픈가 봅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잠시 한강이라도 가볼까 생각합니다. 발걸음을 옮깁니다. 무겁습니다. 너무 무거워요. 이렇게 살아야 하나? 이게 내 인생의 끝인가? 머릿속에 절망만 가득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모릅니다. 몇 시간 후 한강공원에서 제 인생을 바꿀 작은 기적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며 저는 한강을 향해 걷기 시작합니다. 을지로에서 한강공원까지는 걸어서 2시간 남짓 걸립니다. 평소 같았으면 지하철을 탔겠지만 지금은 교통비 1,000원도 아까운 신세입니다. 거리는 텅 비어 있습니다. 간간히 지나가는 새벽 배송 트럭과 택시들, 그리고 운동복 차림으로 조깅하는 사람들. 저는 고개를 푹 숙이고 걷습니다. 혹시라도 아는 사람과 마주칠까봐. 30년을 한 동네에서 보건교사로 살았으니 이 근처 어디서든 아는 얼굴을 만날 수 있거든요. 박미경, 넌 이제 투명인간이야. 아무도 너를 보지 않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 듯 중얼거립니다. 남산 방향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목을 파고듭니다. 옷깃을 여며도 소용없어요. 이 추위는 옷 속으로, 피부 속으로, 뼈 속 깊이 스며드는 추위니까요. 한강공원에 도착했을 때는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회색빛 하늘 아래로 한강이 잔잔하게 흐릅니다. 평일 아침이라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자전거 도로를 달리는 몇몇 라이더들,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사람들, 그리고 저처럼 갈 곳 없는 사람들. 벤치 하나를 찾아 앉습니다. 나무 벤치는 차갑습니다. 하지만 지하철 계단보다는 낫습니다. 적어도 여기는 탁 트여 있으니까요. 가방에서 어제 편의점에서 산 삼각김밥을 꺼냅니다. 1,500원짜리. 유통기한이 오늘까지라 30% 할인된 거였죠. 한 입 베어 물었지만 목으로 잘 넘어가지 않습니다. 밥알이 목구멍에서 모래처럼 까칠합니다. 언제부터 밥이 이렇게 맛없었나? 아니에요. 밥이 맛없는 게 아니라 제 마음이 쓴 겁니다. 공원 화장실로 향합니다. 씻어야 합니다. 며칠째 제대로 씻지 못해 몸이 끈적거리고 머리에서는 기름 냄새가 납니다. 화장실은 다행히 깨끗한 편입니다. 세면대 앞에 서서 거울을 봅니다. 거울 속 여자가 낯섭니다. 푸석푸석한 머리카락, 깊이 패인 눈가의 주름, 핏기 없는 입술, 목덜미에 묻은 때. 이게 나라고? 저 늙고 지친 여자가 바로 나라고? 63살. 아직 늙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세면대 수도꼭지를 틉니다. 차가운 물이 쏟아집니다. 두 손으로 물을 받아 얼굴을 씻습니다. 1번, 2번, 3번. 비누는 없지만 최대한 깨끗이 씻으려 노력합니다. 손으로 머리도 적셔봅니다. 물기를 짜고 손가락으로 빗질을 대신합니다. 조금은 나아진 것 같습니다. 아주 조금. 화장실 칸 안에서 옷을 갈아입습니다. 가방에 챙겨온 여벌 옷이 딱 한 벌 있습니다. 빨랫감은 세면대에서 손빨래를 합니다. 이게 내 인생이구나. 공중화 장실에서 빨래하는 게.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하지만 울면 안 됩니다. 울기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을 것 같아서요. 공원 벤치로 돌아와 젖은 빨래를 햇볕에 널어둡니다. 12월의 햇살이지만 그래도 바람에 말릴 수는 있겠죠.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점심시간 전 산책 나온 사람들,
유모차를 끌고 나온 젊은 엄마들. 그때였습니다. 어머, 박미경 선생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을 알아봤습니다. 제가 5년 전에 가르쳤던 민준이 엄마입니다. 밝고 활달한 성격에 학부모 모임을 주도하던 분이었죠. 한 번은 민준이가 팔이 부러져서 보건실에 있을 때 민준이 어머니가 상담하러 교무실에 방문했습니다. 물론 조퇴는 민준이 어머니 차로 했었죠. 그때 인연이 된 게 지금에 와서. 선생님 맞으시죠? 여기서 뵙다니 반갑네요. 은혜 씨는 환하게 웃으며 다가옵니다. 명품 브랜드 운동복을 입고 잘 관리된 얼굴에 화사한 메이크업까지. 저는 벌떡 일어섭니다. 본능적으로 벤치 옆에 널어둔 빨래를 뒤로 숨기려 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가 떨립니다. 어머, 선생님 여기 사세요? 저희 집이 한강변 아파트인데 산책 나왔다가 우연히. 선생님, 그런데 좀 피곤해 보이시네요. 어디 편찮으세요? 은혜 씨의 눈빛이 제 차림새를 훑습니다. 낡은 점퍼, 구겨진 바지, 헝클어진 머리, 그리고 벤치 옆 빨랫줄에 걸린 속옷들. 그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합니다. 놀람과 당혹감 그리고 연민? 아, 저는 그냥 운동 나왔다가 쉬고 있었어요. 요즘 건강 관리 좀 하려고. 거짓말이 입에서 자동으로 튀어나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런데 선생님, 혹시 연락처가. 죄송한데 제가 급한 일이 있어서요. 다음에 천천히 뵙겠습니다. 저는 황급히 벤치에서 일어나 가방을 챙깁니다. 빨래는 그대로 둔 채로요. 어머, 선생님, 빨래.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공원을 빠져나옵니다. 걷다가 뛰고 뛰다가 다시 걷습니다. 숨이 차서 더 이상 뛸 수 없을 때까지. 한참을 헤매다 공원 구석진 곳에 다시 자리를 잡습니다.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 나무 그늘 아래. 배가 고픕니다. 아침에 먹은 삼각김밥 반 개가 전부였으니까요. 주머니를 뒤져봅니다. 10,000원짜리 한 장과 5,000원짜리 한 장, 그리고 동전들. 이걸로 며칠을 버텨야 하나? 근처 쓰레기통에서 누군가 버린 빵 봉지가 보입니다. 아직 반쯤 남은 단팥빵. 아니야,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니야. 고개를 돌립니다. 하지만 배는 계속 꼬르륵거립니다. 결국 편의점으로 향합니다. 제일 싼 컵라면을 고릅니다. 1,200원. 뜨거운 물을 부어 후루룩 마십니다. 국물이 목으로 넘어가면서 몸이 조금 녹는 것 같습니다. 이게 식사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들이 함께 목구멍을 타고 내려갑니다.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보슬비었다가 점점 굵어집니다. 사람들이 우산을 펴고 뿔뿔이 흩어집니다. 저는 갈 곳이 없습니다. 벤치 위 정자 아래로 몸을 피하지만 비는 옆으로 날립니다. 옷이 젖고 신발이 축축해집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내일은? 모레는? 다음 주는? 정말이지 죽고 싶어집니다. 비가 조금 잦아든 오후 4시쯤이었습니다. 기잉, 기잉. 어디선가 가느다란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처음엔 빗소리에 섞여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귀를 기울이자 분명합니다. 동물의 울음소리. 소리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립니다. 공원 화단 구석, 관목 사이에 작은 무언가가 웅크리고 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봅니다.
강아지입니다. 아주 작은 강아지. 흰색 바탕에 갈색 무늬가 있는데 등 한가운데 별 모양으로 무늬가 나 있습니다. 믹스견인 것 같아요. 비에 젖어 털이 축축하게 엉겨붙어 있고 몸을 바들바들 떨고 있습니다. 눈은 반쯤 감긴 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어요. 기잉. 쟤를 보고도 도망가지 못합니다. 도망갈 힘도 없는 거죠. 저는 무릎을 꿇고 강아지를 들여다봅니다. 이 아이도 버림받았구나. 나처럼. 갑자기 눈물이 주르륵 흐릅니다. 이 작은 생명이 저와 똑같아 보였거든요. 비에 젖어 떨고 있는 모습, 갈 곳 없이 구석에 웅크린 모습, 누군가의 손길을 기다리는 절박한 눈빛. 너도 힘들구나. 너도 무섭지? 손을 뻗어 강아지를 쓰다듬습니다. 차갑고 젖은 털. 하지만 그 아래로 약하게 뛰는 심장이 느껴집니다. 살아있습니다. 아직 살아있어요. 저는 가방을 뒤집니다. 주머니란 주머니는 다 뒤집니다. 10,000원짜리 한 장, 5,000원짜리 한 장, 그리고 1,000원짜리 2장. 총 17,000원. 이게 제 전 재산입니다. 이걸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릅니다. 아껴야 합니다.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하루라도 더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아지의 떨리는 몸을 보자 이상한 마음이 듭니다. 이 아이를 살려야겠다. 왜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제 목숨도 부지하기 힘든 처지에.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작은 생명 앞에서는 제가 아직 누군가를 돌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완전히 무너진 게 아니라는 증거 같았어요. 기다려. 엄마가 밥 사올게. 저는 벌떡 일어나 근처 슈퍼로 뛰어갑니다. 슈퍼 진열대를 훑어봅니다. 강아지가 먹을 수 있는 것. 소시지가 눈에 들어옵니다. 1,500원. 제일 싼 것으로 2개를 집습니다. 그리고 생수 한 병. 500원. 계산대에서 돈을 냅니다. 3,500원. 슈퍼 점원이 제 행색을 보며 코를 찡그립니다. 신경 쓰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저 아이를 살리는 거니까요. 다시 화단으로 돌아옵니다. 강아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웅크리고 있습니다. 됐다. 엄마 왔어. 소시지 껍질을 벗겨 작게 찢어서 강아지 입 앞에 갖다 댑니다. 강아지는 처음엔 냄새만 맡더니 이내 허겁지겁 먹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굶었는지 씹지도 않고 삼킵니다. 천천히, 천천히. 체해. 생수 뚜껑을 열어 손바닥에 물을 받아줍니다. 강아지가 작은 혀로 찰싹찰싹 핥아 마십니다. 소시지 2개를 다 먹고 나니 강아지의 눈빛이 조금 살아납니다. 저를 빤히 쳐다봅니다. 그리고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제 무릎으로 다가옵니다. 작은 머리를 제 다리에 비빕니다. 고맙다는 거야? 아니면 춥다는 거야? 저는 점퍼를 벗어 강아지를 감싸 안습니다. 젖은 털의 차가운 감촉이 제 팔에 닿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심장 박동이 느껴집니다. 살아있습니다. 우리 둘 다 아직 살아있어요. 너 이름이 뭐니? 주인이 있었을까? 강아지는 대답 대신 제 손을 합습니다. 따뜻하고 까칠한 혀의 감촉. 그 순간 며칠 만에 처음으로 웃음이 나옵니다. 너 등에 별 무늬가 있네. 별이라고 부를까? 별이. 어때 마음에 들어? 강아지가 작게 짖습니다. 그래, 오늘부터 넌 별이야. 그리고 나는
나는 내 엄마고 별이를 꼭 안습니다. 제 품에 안긴 이 작은 생명이 절망뿐이던 제 인생에 작은 빛을 비춰주는 것 같았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잿빛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내일 밥은 먹을 수 있을지, 오늘 밤을 어디서 보낼지. 하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별이가 있으니까요. 그날 밤 별이와 저는 한강공원 화장실 근처 정자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12월 초순의 밤 공기는 뼈를 애는 듯 차가웠습니다. 제 점퍼 안에 별이를 품고 가방을 베개 삼아 벤치에 누웠습니다. 별이의 몸은 여전히 차갑습니다. 제 체온으로 녀석을 데워주려 꼭 끌어안습니다. 끙, 끙. 별이가 작게 소리를 냅니다. 추운가 봅니다. 아니면 무서운가요? 괜찮아, 별아. 엄마가 여기 있어. 무섭지 않아. 제 손으로 별이의 등을 쓰다듬어 줍니다. 젖었던 털이 조금 말랐습니다. 별 모양 무늬가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잠이 오지 않습니다. 바람 소리, 한강물 흐르는 소리, 멀리서 들리는 자동차 소리. 모든 소리가 낯설고 무섭습니다. 내가 정말 여기서 자고 있는 건가? 이게 꿈은 아닐까? 하지만 품 안의 별이의 온기가 이게 현실임을 말해줍니다. 새벽 3시쯤 순찰 경비원이 지나갑니다. 손전등 불빛이 제 얼굴을 비춥니다. 할머니, 여기서 주무시면 안 됩니다만. 경비원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입니다. 아마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겠죠. 죄송합니다. 금방 갈게요. 저는 벌떡 일어나 별이를 안고 다른 곳으로 이동합니다. 자전거 보관소 뒤편, 바람을 조금이라도 피할 수 있는 곳. 그렇게 첫날 밤이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떠오를 무렵 눈을 뜹니다. 별이는 제 품에서 자고 있습니다. 작은 코를 벌름거리며 잠꼬대를 하는 모습이 참 귀엽습니다. 이 아이는 꿈을 꾸는 걸까? 좋은 꿈이면 좋겠다. 별이가 깹니다. 눈을 뜨더니 저를 보고 꼬리를 살랑 흔듭니다. 잘 잤어? 배고프지? 별이가 킁킁 냄새를 맡습니다. 배고픈가 봅니다. 주머니를 뒤져봅니다. 어제 편의점에서 쓰고 남은 돈. 10,000원짜리 1장, 1,000원짜리 3장, 총 13,000원. 이걸로 며칠을 버텨야 하나. 하지만 별이는 밥을 먹어야 합니다. 이번엔 가장 싼 소시지 하나와 삼각김밥 하나. 2,500원. 소시지는 별이 목, 삼각김밥은 제 몫입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아침을 먹습니다. 별이는 소시지를 허겁지겁 먹고 저는 삼각김밥을 천천히 씹습니다. 이게 아침이구나. 이게 내 인생이구나. 사흘째 되던 날 공원을 벗어나 시내를 걷다가 우연히 고물상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낡은 간판, 철순의 고물상, 마당에는 폐지와 고철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 사이로 이른쯤 되어 보이는 할아버지가 폐지를 정리하고 계십니다. 별이가 갑자기 고물상 쪽으로 코를 킁킁거립니다. 와랄. 별이가 짖습니다. 할아버지가 고개를 듭니다. 우리를 봅니다. 거긴 누구야? 낮고 굵은 목소리. 무뚝뚝해 보이지만 눈빛은 날카롭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제가 황급히 고개를 숙입니다. 강아지 있네. 예쁘게 생겼어. 할아버지가 다가옵니다.
별이를 내려다봅니다. 별이는 꼬리를 흔들며 할아버지에게 다가갑니다. 할아버지의 바지가랑이에 코를 비빕니다. 허허, 사람 좋아하는 녀석이네. 할아버지가 허리를 굽혀 별이를 쓰다듬습니다. 별이라고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말을 잇지 못합니다. 뭐라고 해야 할까요? 길에서 주웠다고, 저도 노숙자라고. 할아버지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봅니다. 낡은 옷, 구겨진 머리, 축 처진 어깨. 그 눈빛이 모든 걸 아는 것 같습니다. 깔 데 없어? 직설적인 질문에 대답이 막힙니다. 저는 괜찮아. 묻지 않을 테니. 근데 말이야, 여기 창고 뒤편에 작은 방 하나 있어. 짐 보관하는 곳인데 한쪽 귀퉁이는 비어 있거든. 거기서 좀 쉬어가든가. 네. 귀를 의심했습니다. 대신 아침에 마당 좀 쓸어주고 폐지 정리하는 거 도와줘. 월세 대신. 정말이세요? 목이 메어옵니다. 허허,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그냥 빈 공간 하나 내주는 거지. 어차피 안 쓰는 곳이니까. 할아버지는 그렇게 말하며 창고 쪽을 가리킵니다. 창고는 고물상 건물 뒤편에 있었습니다. 철제 문을 열자 먼지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확 풍깁니다. 여기가 짐 보관하는 곳이고 저기 구석진 곳 보이지? 저기 쓰면 돼. 할아버지가 가리킨 곳은 창고 안쪽 약 2평 남짓한 공간이었습니다. 시멘트 바닥, 작은 창문 하나, 그리고 쌓여있는 박스들. 하지만 제 눈에는 궁전처럼 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모르게 할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됐어. 그냥 사람 사는 거지 뭐. 근데 난방은 안 돼. 그건 미안해. 괜찮습니다. 비만 안 맞으면 충분해요. 할아버지는 창고 구석에서 담요 2장과 돗자리 하나를 꺼내줍니다. 이거라도 깔고 자. 그리고 이건 전기장판인데 좀 낡았어. 그래도 작동은 하니까. 어떻게 감사를. 말하지 말라니까. 됐고, 내일 아침 6시부터 마당 좀 쓸어줘. 폐지 정리하는 것도 알려줄게. 할아버지는 그렇게 말하고는 밖으로 나갑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별이가 제 무릎에 앞발을 올리고 얼굴을 합습니다. 별아, 우리 집 생겼어? 작지만 우리 집이야. 눈물이 주르륵 흐릅니다.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닙니다. 다음 날 아침 약속대로 마당을 쓸었습니다. 낙엽과 먼지를 쓸어내고 쌓여있는 폐지를 종류별로 정리했습니다. 신문지, 박스, 잡지, 책. 허허, 손이 빠르네. 역시 일 좀 해본 사람이야. 김철수 사장님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합니다. 30년 동안 초등학교 보건실에서 일했습니다. 정리정돈과 소독은 기본이었죠. 보건 선생님이었어? 그럼 응급처치도 할 줄 알겠네. 좋아. 그럼 폐지 등급 매기는 것도 맡겨볼까? 사장님은 폐지 정리하는 법을 자세히 알려줬습니다. 어떤 종이가 비싸고 어떤 게 싸고 어떻게 묶어야 하는지. 이거 하루 종일 하면 한 23만 원은 벌 수 있어.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밥값은 하지. 23만 원. 제게는 큰 돈입니다. 별이 밥도 사주고 제 밥도 먹을 수 있는 돈이니까요. 오후부터는 동네를 돌며 폐지를 주웠습니다. 처음엔 부끄러웠습니다. 혹시 아는 사람을 만나면 어쩌나, 옛날 제자들이 보면 어쩌나,
하지만 별이가 옆에서 졸졸 따라오며 꼬리를 흔드는 걸 보니 힘이 났습니다. 별아, 엄마가 돈 벌어서 맛있는 거 사줄게. 조금만 기다려. 며칠이 지나자 동네 상인들이 저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아, 강아지 할머니시네요. 오늘도 폐지 주우러 오셨어요? 슈퍼마켓 주인 아저씨가 말을 겁니다. 네, 박스 좀 있으면. 아, 있죠. 뒤편에 쌓아뒀어요. 가져가세요. 그리고 이것도. 아저씨가 봉지 하나를 건넵니다. 유통기한 임박한 빵과 우유. 이거 버릴 건데 드세요. 강아지도 우유 먹을 수 있잖아요. 감사합니다. 별거 아니에요. 어차피 버릴 거예요. 그 강아지 참 귀엽네요. 이름이 뭐예요? 별이요. 별이라고 합니다. 별이? 예쁜 이름이네요. 우리 별이. 아저씨가 별이를 쓰다듬어 줍니다. 별이는 꼬리를 신나게 흔듭니다. 세탁소 아주머니도 분식집 사장님도 하나둘 저와 별이를 알아보고 인사를 건넵니다. 별이 덕분입니다. 이 작은 녀석이 제 명함이 되어준 거죠. 하지만 밤이 되면 달라집니다. 창고 한켠에 누워 전기장판을 켜고 별이를 안고 있으면 온갖 생각이 밀려옵니다. 서연아. 딸 이름이 저도 모르게 입 밖으로 나옵니다. 엄마가 뭘 잘못했을까? 너한테 뭘 더 해줬어야 했을까? 별이가 제 눈물을 핥습니다. 별아, 너는 엄마를 버리지 않지? 엄마가 가난해도 늙어도 아파도 넌 엄마 곁에 있어주겠지? 별이가 끙끙거리며 제 품에 더 파고듭니다. 창고 창문 틈으로 차가운 바람이 들어옵니다. 전기장판이 있어도 추운 밤입니다. 하지만 별이의 체온이 저를 데워줍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저희만의 루틴이 생겼습니다. 새벽 6시 마당 쓸기, 오전 7시별이와 산책 겸 동네 폐지 줍기, 정오 주운 폐지 정리하고 개량, 오후 2시 사장님께 돈 받기, 오후 3시 편의점에서 별이 밥과 제밥 사기, 저녁 6시 창고로 돌아와 밥 먹기, 저녁 8시 별이 씻기고 빗질해주기, 밤 10시 별이 안고 잠들기. 단순하지만 규칙적인 생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별이가 있어 외롭지 않습니다. 별이도 달라졌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 바들바들 떨고 겁에 질린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이제는 꼬리를 신나게 흔들며 사람들에게 다가갑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별이를 쓰다듬어 주면 배를 보이며 애교를 부립니다. 털도 윤기가 흐릅니다. 제가 매일 빗질을 해주고 일주일에 한 번은 미지근한 물로 씻겨주니까요. 별아, 너 예뻐졌다. 우리 별이가 세상에서 제일 예뻐. 별이가 킁킁거리며 제 손을 핥습니다. 어느 날 저녁 폐지를 정리하다가 헌 책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행복은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 제목을 보고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책장을 넘깁니다. 밑줄 그어진 문장이 눈에 들어옵니다.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옵니다. 별아, 우리한테도 새벽이 올까? 별이가 꼬리를 흔듭니다. 마치 당연하죠. 라고 대답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별이를 꼭 끌어안습니다. 그래, 별아. 우리 조금만 더 버티자. 조금만 더. 좋은 일이 생길 거야. 꼭. 창고 창문 밖으로 별이 반짝입니다. 제 품 안의 별이와 하늘의 별이 함께 빛나고 있습니다. 작지만 분명한 희망의 빛입니다.
그날은 유난히 추운 새벽이었습니다. 창고 한켠에서 별이를 안고 자다가 문득 눈이 떠졌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5시 30분. 평소 같으면 1시간은 더 자다가 일어날 시간인데 이상하게 잠이 깹니다. 별이도 잠을 설치는 것 같았습니다. 킁킁거리며 코를 벌름거리다가 갑자기 고개를 번쩍 듭니다. 끙, 끙끙. 별아, 왜 그래? 어디 아파? 제가 별이 배를 만져보려는데 별이가 벌떡 일어나 창고 문 쪽을 향해 짖기 시작합니다. 와랄, 와랄랄. 이렇게 짖는 별이는 처음 봅니다. 평소에는 얌전하고 조용한 아이인데 지금은 마치 무언가를 감지한 것처럼 계속 문 쪽을 보며 짖어댑니다. 별아, 조용히 해. 사장님 깨시겠어. 하지만 별이는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격렬하게 짖으며 문을 긁습니다. 그래, 알았어. 나가자. 산책 가고 싶은 거야? 저는 할 수 없이 옷을 챙겨 입고 별이를 데리고 밖으로 나갑니다. 새벽 공기가 뺨을 찢습니다. 12월 중순의 추위는 정말 매섭습니다. 하지만 별이는 앞만 보고 달립니다. 평소와는 다른 행동입니다. 별아, 천천히. 엄마 따라가기 힘들어. 별이는 목줄을 잡아당기며 한강공원 방향으로 저를 이끕니다. 이 아이가 왜 이러지? 별이의 행동이 심상치 않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찾아가는 것처럼 확신에 찬 걸음걸이입니다. 한강공원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 6시쯤이었습니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기 시작합니다. 평소 같으면 벌써 조깅하는 사람들로 붐빌 시간인데 오늘은 날씨가 너무 추워서인지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별이는 조깅 트랙 쪽으로 달려갑니다. 와랄랄, 와랄. 별아, 도대체 뭐가 있는 거야? 그 순간 조깅 트랙을 따라 50m쯤 갔을까요? 갑자기 별이가 멈춰섭니다. 그리고는 트랙 옆 화단 쪽을 향해 미친 듯이 짖기 시작합니다. 와랄랄랄랄. 별아, 조용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화단 구석에 사람이 쓰러져 있었으니까요. 어머. 심장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봅니다.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성입니다. 고급스러운 검은색 운동복을 입고 있습니다. 얼굴은 창백하고 이마에는 식은 땀이 맺혀 있습니다. 가슴을 움켜쥔 채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허. 숨소리가 가쁩니다. 심장 발작인가? 심근경색? 30년 교사 생활 중 응급처치 교육을 받았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저 보이세요? 남성이 눈을 반쯤 뜨고 저를 봅니다. 하지만 초점이 없습니다. 가슴이. 말을 제대로 잇지 못합니다. 119를 불러야 해.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냅니다. 하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번호를 누르기가 힘듭니다. 별이가 옆에서 계속 짖습니다. 와랄랄. 별아, 조용히. 엄마가 지금. 그때였습니다. 남성의 몸이 축 늘어집니다. 의식을 잃은 겁니다. 아니, 안 돼. 저는 황급히 남성의 맥을 짚어봅니다. 약하게나마 뛰고 있습니다. 하지만 호흡이 거의 없습니다. 심폐소생술 해야 해. 머릿속이 하얗게 변합니다. 교육은 받았지만 실제로 해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죽습니다. 별아, 엄마 도와줘.
사람 불러와. 저는 별이에게 소리칩니다. 별이는 제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듯 조깅 트랙 쪽으로 달려가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 짖기 시작합니다. 저는 남성의 가슴에 두 손을 포갭니다. 30회 가슴 압박, 2회 인공호흡, 302, 302. 보건교사 시절 매년 받았던 응급처치 교육이 떠오릅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익혔던 그 기술이 지금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나 봅니다. 머릿속으로 되뇌며 있는 힘껏 가슴을 누릅니다. 하나, 둘, 셋, 넷. 구령을 붙여가며 압박합니다. 손바닥이 아픕니다. 팔이 떨립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습니다. 15, 16, 17. 땀이 줄줄 흐릅니다. 추운 날씨인데도 온몸이 땀범벅이 됩니다. 28, 29, 30. 인공호흡을 하려는데 옆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젊은 남성이 달려옵니다. 운동복 차림의 조깅족입니다. 119 불러주세요. 빨리. 네, 지금 바로. 남성이 전화를 걸고 저는 다시 가슴 압박을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별이는 계속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지나가던 조깅족들이 하나둘 모여듭니다. 무슨 일이에요? 사람이 쓰러졌어요. 119는 불렀어요? 네, 방금 불렀습니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웅성거립니다. 하지만 저는 집중합니다. 오직 눈앞에 이 사람을 살리는 데만. 보건실에서 수없이 연습했던 그 동작들. 인형이 아닌 진짜 사람을 위해 하게 될 줄은 몰랐지만 손은 정확하게 움직입니다. 28, 29, 30. 젊은 남성이 인공호흡을 대신 해줍니다. 다시 시작하세요. 하나, 둘, 셋. 얼마나 지났을까요? 3분? 5분? 시간 감각이 없습니다. 팔이 천근만근입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릅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습니다. 제발, 제발 살아나세요.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립니다. 구급차가 공원으로 들어옵니다. 비켜주세요. 119입니다.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들고 달려옵니다. 저는 그제야 손을 뗍니다. 온몸에 힘이 쭉 빠집니다. 할머니, 고생하셨습니다. 저희가 이어받겠습니다. 구급대원이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합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섭니다. 구급대원들이 신속하게 움직입니다. 산소호흡기를 대고 심전도를 측정하고 링거를 꽂습니다. 맥박 미약, 혈압 80에 50, 빨리 병원으로. 남성을 들것에 올립니다. 구급차로 옮기는 순간 남성의 손에서 무언가가 떨어집니다. 명함 케이스입니다. 저는 그것을 주워 구급대원에게 건넵니다. 이것 떨어뜨리셨어요. 구급대원이 명함 케이스를 받아보더니 눈이 커집니다. 어머, 이분이 태산종합건설 황태성 회장님이세요. 네. 할머니, 연락처 좀 남겨주실 수 있으세요? 나중에 꼭 연락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저는 얼떨결에 제 휴대폰 번호를 알려줍니다. 구급차가 출발합니다. 사이렌을 울리며 사라집니다. 그 후 사람들이 하나둘 흩어집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별이가 달려와 제 무릎에 앞발을 올립니다. 끙, 끙끙. 별아, 고마워. 목소리가 떨립니다. 별이가 아니었으면 그분은 죽었을 겁니다. 아무도 모르게
새벽 한강공원 구석에서 넌 정말 대단해. 넌 생명을 구했어. 별이를 꼭 껴안습니다. 별이가 제 얼굴을 핥습니다. 옆에 있던 조깅족이 다가옵니다. 인공호흡을 도와줬던 그 젊은 남성입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저는 겁이 나서 못할 뻔했는데 할머니는 바로 심폐소생술을 하시더라고요. 아니에요. 보건교사 생활할 때 매년 교육받았던 게 있어서. 양호 선생님이셨어요? 와, 역시 선생님은 다르시네요. 저도 이런 상황 처음 봤는데 정말 놀랐어요.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나저나 태산종합건설 회장님이라니. 대기업 회장님이잖아요. 할머니가 대단한 분을 구하신 거예요. 태산종합건설.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이름입니다. TV에서 본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이 사는 게 중요하죠. 별이와 함께 고물상으로 돌아갑니다. 해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 늦은 출근입니다. 어이, 박 여사. 오늘 왜 이렇게 늦어? 김철수 사장님이 마당에서 소리칩니다. 죄송합니다. 새벽에 한강공원에서 사건을 설명하니 사장님 눈이 동그래집니다. 뭐, 사람을 구했다고? 그것도 대기업 회장을? 별이가 먼저 알아챘어요. 이 아이가 아니었으면 저도 몰랐을 거예요. 사장님이 별이를 내려다봅니다. 허허, 이 작은 게 참 신통방통하네. 걔가 사람보다 낫다니까. 그러게요. 별이가 영웅이에요. 마당을 쓸며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 일이 꿈만 같습니다. 제가 정말 사람을 구한 걸까요? 대기업 회장을 제 손으로? 아니, 별이가 구한 거지. 나는 그냥 별이를 도운 것뿐이야. 그 일이 있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폐지를 주우고 별이와 산책하고 창고에서 잠을 자는 그날 일은 점점 희미해져 갑니다. 그분은 무사하셨을까? 가끔 궁금해집니다. 하지만 제가 알 방법은 없습니다. 어느 날 오후 폐지를 정리하고 있는데 고물상 앞에 검은색 고급 세단이 멈춰 섭니다. 이 동네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차입니다. 차 문이 열리고 정장 차림의 여성이 내립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하고 차가운 인상의 여성. 그녀가 고물상 안을 두리번거리다가 저를 발견합니다. 혹시 박미경 씨 맞으신가요? 네, 저인데요. 찾았습니다. 저는 태산종합건설 비서실장 장수진입니다. 여성이 명함을 건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습니다. 혹시 그날 회장님은? 네, 덕분에 무사히 회복하셨습니다. 회장님께서 꼭 은인을 찾아 인사드리고 싶다 하셨습니다. 장수진 실장은 차갑게 보이는 얼굴에 희미한 미소를 짓습니다. 지금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으신가요? 회장님께서 직접 뵙고 싶어 하십니다. 저는 제 차림새를 내려다봅니다. 때 묻은 작업복, 흙 묻은 손, 지저분한 머리. 저는 이런 꼴인데 괜찮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외양은 전혀 개의치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수진 실장이 고물상 마당을 둘러봅니다. 강아지도 함께 데려오라고 하셨습니다. 생명의 은견이라고 하시면서요. 별이를 봅니다. 별이가 꼬리를 흔듭니다. 마치 가보자 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제 인생이 바뀌려 하고 있습니다. 그걸 느낄 수 있습니다. 검은색 세단 뒷좌석에 앉아있는 제 모습이 낯설기만 합니다. 부드러운 가죽 시트, 은은한 향기, 조용한 엔진 소리. 이 모든 게 제가 살던 세상과는 너무 다릅니다. 별이는 제 무릎에 앉아 창밖을 신기하게 바라봅니다. 아마 이 아이도 차를 타본 건 처음일 겁니다. 긴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회장님은 좋은 분이세요. 장수진 실장이 백미러로 저를 보며 말합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가도 될까요? 옷도 급하게 씻고 나왔지만 제가 가진 가장 깨끗한 옷이라고 해봐야 낡은 남색 니트와 검은색 바지뿐입니다. 괜찮습니다. 회장님께서는 박미경 씨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거지 옷을 만나고 싶어 하시는 게 아니니까요. 장수진 실장의 말에 조금 마음이 놓입니다. 차는 강남의 큰 병원으로 향합니다. VIP 병동이라는 곳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으로 올라갑니다. 복도부터가 다릅니다. 고급스러운 카펫, 조용한 분위기, 그림들이 걸린 벽. 장수진 실장이 특실 앞에서 문을 노크합니다. 회장님, 박미경 씨 모시고 왔습니다. 들어오세요. 중후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문이 열리고 저는 별이를 안은 채 안으로 들어갑니다. 넓은 병실. 아니, 이건 병실이라기보다는 호텔 스위트룸에 가깝습니다. 68세의 황태성 회장이 침대에 앉아서 골똘히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백발이지만 눈빛은 날카롭고 카리스마가 느껴집니다. 하지만 저를 보는 순간 그 눈빛이 부드러워집니다. 어서 오세요. 저를 살려주신 은인이시군요. 아, 아닙니다.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회장님이 손짓으로 제게 다가오라고 합니다. 가까이 오세요. 그리고 그 강아지도 이 아이가 먼저 저를 발견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침대 가까이 다가갑니다. 회장님이 별이를 봅니다. 참 영특하게 생겼군요. 이름이 뭡니까? 별이요. 별이라고 합니다. 별이. 좋은 이름이네요. 이리 와보렴. 회장님이 손을 내밉니다. 별이가 꼬리를 흔들며 회장님 손을 킁킁 맞습니다. 허허, 사람을 좋아하는 녀석이군요. 이 아이 덕분에 제가 살았습니다. 고맙다, 별아. 회장님이 별이 머리를 쓰다듬어 주십니다. 그리고 저를 봅니다. 박미경 씨, 제가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로는 5분만 늦었어도 위험했을 거라고 하더군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사람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당연한 일이라고요? 요즘 세상에 그런 당연한 일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회장님의 눈빛이 진지해집니다. 은혜를 갚고 싶습니다. 원하시는 게 있으면 뭐든 말씀해 보세요. 솔직히 말하면 돈이 필요합니다. 지금 제 주머니에는 10,000원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내일 밥을 먹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회장님이 거액의 사례금을 주신다면 당장의 문제는 해결될 겁니다. 하지만 돈을 받으면 그걸로 끝이야. 며칠 쓰다 보면 또 바닥날 거고 그럼 다시 원점이지.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쉽니다. 회장님 죄송하지만 돈은 사양하겠습니다. 장수진 실장의 눈이 약간 커집니다. 회장님도 의외라는 표정입니다. 돈을 원하지 않는다고요? 네. 대신
일자리를 주십시오. 제 목소리가 떨립니다. 저는 지금 고물상 창고에서 폐지를 주우며 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버티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는 거저받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계속하세요. 제 손으로 일해서 돈을 벌고 싶습니다. 별이와 함께 살 수 있는 작은 방 하나,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일, 그것만 주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침묵이 흐릅니다. 회장님이 저를 뚫어지게 바라봅니다. 박미경 씨, 당신은 참 특별한 분이십니다. 네. 요즘 같은 세상에 목숨을 구해준 대가로 일자리를 달라고 하는 사람은 처음 봅니다. 회장님이 웃으십니다. 진심 어린 웃음입니다. 좋습니다. 제가 당신의 자존심을 존중하겠습니다. 일자리를 드리죠. 수진 실장. 네, 회장님. 우리 회사 구내식당 도시락 배달 서비스. 그거 아직 적임자 못 찾았죠? 네, 회장님. 3명이나 바뀌었는데 다들 오래 못 가더라고요. 까다로운 직원들이 많아서 박미경 씨께 맡겨보면 어떨까요? 장수진 실장이 저를 봅니다. 평가하는 눈빛입니다. 박미경 씨, 요리는 하실 수 있으세요? 네. 30년 동안 혼자 살며 해왔습니다. 보건교사 시절에도 아이들 영양 관리를 했고 위생과 청결에는 특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영양사 자격증은 없으시겠네요? 네, 없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회장님이 끼어듭니다. 자격증보다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박미경 씨는 생면부지의 사람을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런 분이 만든 음식이라면 직원들도 마음으로 받아들일 겁니다. 하지만 회장님, 수진 실장, 제 뜻입니다. 장수진 실장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합니다. 박미경 씨, 우리 회사 직원들을 위한 도시락을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하루 5만 100개 정도입니다. 월급은 250만 원으로 하겠습니다. 250만 원. 폐지를 주어서 하루에 23만 원 버는 제게는 상상도 못할 금액입니다. 그리고 거처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회사 근처 작은 오피스텔인데 반려동물 동반 가능합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참습니다. 여기서 울면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더 감사합니다. 박미경 씨, 당신은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날 오후 장수진 실장의 안내로 새 집을 보러 갔습니다. 회사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있는 오피스텔. 10평 남짓한 원룸이지만 제게는 궁전처럼 보였습니다. 작지만 깨끗합니다. 가구랑 가전제품도 다 갖춰져 있고요. 장수진 실장이 집안을 안내해 줍니다. 침대, 옷장, 책상, TV, 냉장고, 세탁기. 없는 게 없습니다. 별이를 위한 방석이랑 밥그릇도 준비해 뒀습니다. 부엌 한쪽에 강아지 용품이 놓여 있습니다. 별이가 신이 나서 집안을 이리저리 뛰어다닙니다. 별아, 여기가 우리 집이야. 진짜 우리 집. 목이 메어옵니다. 창문을 엽니다. 한강이 멀리 보입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 한강변에서 떨고 있었는데 박미경 씨? 장수진 실장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립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괜찮으세요? 얼굴이 좀. 네, 괜찮습니다. 그냥
꿈만 같아서요. 장수진 실장의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집니다. 꿈이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박미경 씨가 스스로 만든 현실이고요. 제가요? 네. 당신의 용기가, 당신의 선택이 이 현실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제 첫 출근 날이었습니다. 일어나 샤워를 하고 깨끗한 옷을 입었습니다. 오피스텔에 비치되어 있던 단정한 블라우스와 검은색 슬랙스. 거울을 봅니다. 며칠 만에 제대로 씻고 잠을 자서 그런가 얼굴에 생기가 돌아온 것 같습니다. 별아, 엄마 다녀올게. 너는 집에서 착하게 있어. 별이가 끙끙거립니다. 알아, 같이 가고 싶지? 근데 오늘은 안 돼. 첫날이잖아. 나중에 데려갈게. 별이 머리를 쓰다듬고 집을 나섭니다. 회사는 정말 가까웠습니다. 걸어서 10분. 태산종합건설 본사. 30층짜리 빌딩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습니다. 내가 저 안에서 일을 하다니. 떨리는 마음으로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구내식당 주방에 배치되었습니다. 영양사 김민지 선생님이 저를 반깁니다. 30대 초반의 쾌활해 보이는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미경 선생님이시죠? 저는 영양사 김민지예요. 네,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도시락 배달은 회사 직원 중에 회의나 야근으로 식당에 올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서비스예요. 주문 받으면 직접 도시락을 싸서 배달해 주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회장님하고는 무슨 관계세요? 박 선생님이 특별하신가 봐요. 특별하다니요. 저는 그냥 회장님께 빚진 사람일 뿐인데. 첫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법무팀에서 도시락 5개. 저는 정성껏 밥을 담고 반찬을 담았습니다. 30년 교사 생활 중 급식 관리하며 익힌 영양 균형. 색깔 배치. 보기 좋게 담는 법. 어머, 박 선생님. 이거 예술인데요? 김민지 영양사가 감탄합니다. 그냥 보기 좋게 담아야 맛도 좋잖아요. 도시락을 들고 법무팀으로 향합니다. 노크를 하고 들어갑니다. 도시락 배달 왔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직원들이 도시락을 받아듭니다. 한 직원이 뚜껑을 열어보더니 눈이 커집니다. 와, 이거 진짜 정성스럽게 담았네요. 색깔 배치도 예쁘고. 맞아요. 저희 어머니가 해주시던 도시락 같아요. 직원들의 반응이 좋습니다. 가슴이 뿌듯해집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제법 일에 적응했습니다. 어느 날 김민지 영양사가 제안했습니다. 박 선생님, 별이 데리고 출근하시는 거 어때요? 회장님께서 허락하셨대요. 정말요? 네. 회장님이 별이도 우리 회사 식구라고 하셨대요. 다음 날부터 별이와 함께 출근했습니다. 직원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어머, 이 강아지가 회장님 구한 그 강아지예요? 너무 귀여워요. 이름이 뭐예요? 별이라고 합니다. 별이는 사람들에게 꼬리를 흔들며 다가갑니다. 특히 여직원들이 별이를 좋아했습니다. 별이 보러 식당에 가야겠다. 도시락 주문해서 별이 보자. 별이가 영업부장이 된 셈입니다. 어느 날 저녁, 퇴근 후 오피스텔로 돌아왔습니다. 별이와 함께 소파에 앉아 TV를 봅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입니다. 야경이 아름답습니다. 별아, 우리 성공했어. 별이가 꼬리를 흔듭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길바닥에서 떨고 있었는데 말이야. 이제 우리한테도 따뜻한 집이 생겼어. 제대로 된 직장도 생겼고 별이를 꼭 안습니다. 이게 다 내 덕분이야. 내가 회장님을 발견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아직도 말을 잇지 못합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이번엔 기쁨의 눈물입니다. 휴대폰이 울립니다. 모르는 번호입니다. 여보세요? 엄마. 심장이 멈춥니다. 그 목소리. 딸 서연입니다. 엄마. 3개월 만에 듣는 딸의 목소리입니다. 손에 든 휴대폰이 떨립니다. 아니, 제 손 전체가 떨립니다. 서연아? 엄마. 엄마 맞지? 오, 드디어 연락됐다. 엄마, 우리 얼마나 걱정했는데. 걱정? 제 귀를 의심합니다. 제 돈을 들고 도망가 놓고 번호를 바꿔 놓고 이제 와서 걱정했다고? 무슨 얘기를 하는 거니? 목소리가 차갑게 나옵니다. 엄마, 오해야. 진짜 오해라니까. 우리가 그때 사업 문제로 급하게 지방으로 내려갔었거든. 그런데 핸드폰을 잃어버려 가지고 연락을 못한 거야. 거짓말입니다. 새빨간 거짓말. 그래서 지금 연락하는 거니? 응. 엄마 번호를 겨우 찾았어. 엄마, 보고 싶었어. 우리 만날 수 있을까? 가슴이 답답합니다. 이 아이가 진심일까? 정말 나를 보고 싶어서 전화한 걸까? 하지만 머릿속 다른 목소리가 속삭입니다. 아니야. 뭔가 꿍꿍이가 있어. 서연아, 너 지금 어디 있니? 응? 아, 서울이야. 서울 왔어. 무슨 일로? 그냥 엄마 보러. 말끝을 흐립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30년 교사 생활로 너무 잘 압니다. 그래. 만나자. 내일 점심때 회사 앞에서. 회사? 엄마 일하세요? 목소리에 놀람이 섞입니다. 응. 나 지금 직장 다녀. 어머, 대단하다. 우리 엄마. 어디서 일하시는데? 내일 만나면 얘기할게. 끊는다. 엄마.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불안합니다. 별이가 제 무릎에 앞발을 올립니다. 끙끙. 별아, 나쁜 예감이 들어. 저 애들이 뭔가 꾸미고 있는 것 같아. 회사 앞 공원에서 서연이를 기다렸습니다. 별이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이 아이가 옆에 있으면 조금 마음이 편해지니까요. 멀리서 익숙한 실루엣이 보입니다. 서연이입니다. 그리고 옆에 사위 우진도 함께입니다. 가까워질수록 그들의 모습이 선명해집니다. 3개월 전보다 초췌해 보입니다. 서연이는 살이 빠졌고 우진은 수염을 기르고 있습니다. 엄마. 서연이가 손을 흔들며 달려옵니다. 저를 껴안으려고 합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한 발 물러섭니다. 엄마. 서연이의 손이 허공에 멈춥니다. 앉자. 얘기하자. 벤치에 앉습니다. 별이는 제 발치에 앉습니다. 어머니, 이게 그 강아지예요? 뉴스에 나온. 우진이 별이를 보며 말합니다. 뉴스? 엄마 몰라. 엄마가 재벌 회장 구한 거 기사 났었잖아. 우리 그거 보고 엄마인 줄 알았어. 그래서 연락한 거군요. 제가 재벌 회장을 구했다는 걸 알고. 그래서 온 거니? 돈 때문에? 엄마, 왜 그렇게 말해? 우리 엄마 걱정돼서 온 거야. 서연이가 억울하다는 표정을 짓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3개월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내가 엄마, 그건 진짜 사정이 됐어. 할 말만 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이와 우진이 눈빛을 교환합니다. 어머니, 사실은 우진이 입을 엽니다. 우리가 지금 좀 힘들어요. 사업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회장님한테 받은 사례금 좀 역시나입니다. 사례금? 누가 그랬니? 엄마, 회장님 구해줬으면 당연히 사례금 받았겠죠. 얼마 받았어요? 우진의 목소리에 조바심이 묻어납니다. 안 받았어. 네. 사례금 안 받았어. 대신 일자리를 얻었지. 거짓말이 아닙니다. 저는 정말 사례금을 받지 않았으니까요. 일자리? 그게 무슨... 이 회사에서 도시락 배달 일해. 월급 250만 원. 서연이의 표정이 굳습니다. 겨우 250? 회장 살렸는데? 내가 원한 거야. 거저받는 돈은 싫었어. 엄마, 왜 그렇게 고지식하게 살아? 그러니까 평생 가난하게 사는 거지. 서연의 말에 가슴이 철렁합니다. 제 딸이 이런 아이였나요? 서연아, 너. 어쨌든 엄마가 이 회사 다니는 거면 회장님한테 부탁해서 우리 일자리 좀 구해줘요. 우진 오빠는 영업 쪽으로 하고 나는 사무직으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돈을 훔쳐가 놓고 이제는 일자리까지 달라고? 안 돼. 왜요? 엄마 딸이잖아요. 가족끼리 서로 도와야죠. 가족? 내가 나한테 한 게 뭔데 가족이라고 해? 목소리가 커집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봅니다. 엄마, 목소리 좀 낮춰요. 사람들이 다 쳐다보잖아. 서연이 주위를 두리번거립니다. 내 엄마가 노숙자 신세가 됐을 때는 어디 있었니? 추운 겨울 지하철역에서 떨고 있을 때는? 그건 우리도 사정이. 사정? 핑계지. 너희는 처음부터 내 돈이 목적이었어. 우진이 표정이 변합니다. 어머님, 그렇게 나오시면 저희도 생각이 있어요. 무슨 소리야? 우리 어머님이 회장님 구했다는 게 정말일까요? 혹시 다른 관계는 아니고? 뭐? 60대 여자랑 60대 남자. 둘이 새벽에 한강공원에서 만났다? 좀 의심스럽지 않나요? 믿을 수 없는 말입니다. 지금 무슨 터무니없는 소리인지 아닌지는 회사 사람들이 판단하겠죠. 인터넷에 글 하나 올리면 되는데. 우진아. 서연이 남편을 말리는 척하지만 눈빛은 동의하고 있습니다. 어머님이 우리 부탁 들어주시면 조용히 있을게요. 안 그러면 협박하는 거니? 협박이 아니라 협상이죠. 우리도 살아야 하니까요. 손이 떨립니다. 분노 때문인지 배신감 때문인지 별이가 으르렁거립니다. 크르릉. 별이도 느끼는 모양입니다. 이 사람들의 나쁜 기운을 생각해 보세요, 어머님. 회장님 입장에서도 안 좋잖아요. 불륜설 같은 거 나면. 우진이 비열하게 웃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섭니다. 너희 원하는 거 뭐니? 딱 잘라 말해봐. 일단 당장 급한 돈 500만 원. 그리고 우리 둘 다 이 회사에 취직시켜주세요. 그게 다야? 일단은요. 일단은이라는 말이 섬뜩합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뜻이겠죠. 알았어. 생각해 볼게. 언제까지요? 이번 주 안에. 좋아요. 금요일까지 연락 주세요. 안 그러면 알았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서연과 우진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일어섭니다. 그럼 엄마 좋은 선택 기대할게요. 그들이 떠납니다. 저는 벤치에 주저앉습니다. 별이가 제 무릎에 머리를 올립니다. 끙. 별아, 어떡하지? 어떡해. 오후 내내 고민했습니다. 그들의 협박을 들어줘야 할까요? 하지만 한번 들어주면 끝이 없을 겁니다. 퇴근 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장수진 실장실로 향합니다. 노크를 합니다. 들어오세요. 실장님, 상담 좀 하고 싶은데요. 박미경 씨? 무슨 일이세요? 저는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딸에게 사기당한 일, 노숙자가 된 일,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까지. 장수진 실장은 조용히 듣다가 입을 엽니다. 박미경 씨, 회장님께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요. 회장님을 괴롭히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이건 회사 명예에 관한 문제입니다. 회장님께서 아셔야 해요. 결국 회장님께 보고가 올라갔습니다. 다음 날 회장님 사무실로 불려갔습니다. 박미경 씨 앉으세요. 회장님의 표정은 차분합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 일로 사과할 일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미안하군요. 제 때문에 이런 일이. 아닙니다. 박미경 씨, 제 변호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합시다. 법적으로요? 네. 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당신 돈을 가져간 것도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어요. 생각해 본 적 없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제 딸인데 피가 섞였다고 해서 범죄가 용서되는 건 아닙니다. 회장님의 목소리는 단호합니다. 제 변호사가 모든 걸 처리할 겁니다. 당신은 그냥 증거만 모으세요. 녹음, 문자, 모든 것.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별이를 안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한강의 야경이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별아, 내가 나쁜 엄마일까? 별이가 제 얼굴을 핥습니다. 내 딸을 고소하려고 하는 엄마. 이게 맞는 걸까? 하지만 다른 목소리가 속삭입니다. 내가 참으면 저들은 끝없이 괴롭힐 거야. 휴대폰이 울립니다. 서연입니다. 엄마, 생각 좀 해봤어? 500만 원 준비됐어? 저는 녹음 버튼을 누릅니다. 서연아, 한 가지만 물어볼게. 너 정말 내 딸이 맞니? 무슨 소리야? 당연하지. 그럼 어떻게 엄마한테 이럴 수 있어? 엄마도 딸 생각 좀 해줘야지. 우리 지금 진짜 힘들다니까? 알았어. 금요일에 주지. 역시 우리 엄마. 사랑해. 전화를 끊습니다. 녹음이 저장됩니다. 증거 하나 확보했습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별아,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지? 별이가 끙끙거립니다. 저를 위로하는 것 같습니다. 창밖 별이 반짝입니다. 내일은 어떤 날이 올까요? 그 주 내내 저는 증거를 모았습니다. 서연과 우진의 협박 전화는 모두 녹음했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캡처했습니다. 회사 앞에서 그들이 저를 기다리며 소란을 피운 CCTV 영상도 확보했습니다. 회사 법무팀 최민호 변호사가 모든 과정을 도와줬습니다. 박 이사님,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협박죄는 물론이고 3개월 전 일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어요. 최 변호사는 저를 박 이사님이라고 불렀습니다.
회장님이 제 직급을 도시락 사업 이사로 올려주셨거든요. 변호사님, 정말 제 딸을 고소해야 하나요? 여전히 망설여졌습니다. 박 이사님, 잘 들으세요. 지금 물러서면 그들은 평생 당신을 괴롭힐 겁니다. 그리고 회사에도 피해를 줄 수 있고요. 알겠습니다. 금요일에 그들이 돈을 받으러 온다고 했죠? 그때 우리가 준비하겠습니다. 약속한 금요일 점심시간. 저는 회사 1층 로비에서 그들을 기다렸습니다. 별이는 집에 두고 왔습니다. 이 아이가 보지 않았으면 하는 장면이었으니까요.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 내 딸인데. 하지만 회장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박미경 씨, 진짜 사랑은 때로 단호함입니다. 지금 딸을 위한 길은 그들을 멈춰 세우는 겁니다. 12시 30분. 서연과 우진이 로비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서연이 손을 흔들며 다가옵니다. 평소처럼 밝은 척하지만 눈빛은 돈만 노리고 있습니다. 앉자. 로비 한쪽 소파에 앉습니다. 준비했어요? 500만 원? 우진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그 전에 물어볼 게 있어. 뭔데요? 너희 정말 내가 무서워? 네. 내가 너희한테 뭐가 무서운 엄마였니? 뭐가 모자라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제 목소리가 떨립니다. 서연의 표정이 잠깐 흔들립니다. 엄마, 무슨 소리야? 30년을 너 하나 바라보고 살았어. 맛있는 건 내가 먼저 먹게 하고, 새 옷은 내가 먼저 입게 하고, 내 인생은 없었어. 오직 너였어. 눈물이 흐릅니다. 그런데 넌 내 평생 모은 돈을 훔쳐갔어. 엄마를 길바닥에 버렸어. 그리고 지금은 협박까지 하고 있어. 엄마, 그건... 대답해봐. 넌 대체 왜 이러는 거야? 그리고 우진이 입을 엽니다. 어머님, 감상적으로 구는 거 그만하시고 돈이나 주세요. 우리 시간 없어요. 차갑고 무자비한 목소리입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변하지 않아. 절대로. 30년간 아이들에게 진심은 통한다고 가르쳤지만 때로는 진심이 통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우진이 봉투를 낚아채려는 순간 잠깐만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최민호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옆에는 경찰입니다. 2명의 경찰관이 다가옵니다. 서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합니다. 엄마, 이게 무슨... 이윤서 씨, 정우진 씨, 협박 및 공갈 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관이 수갑을 꺼냅니다. 뭐? 체포? 어머님, 이게 무슨 짓이에요? 우진이 소리칩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쳐다봅니다. 조용히 하세요. 여기서 난동 부리시면 공무집행 방해죄도 추가됩니다. 엄마, 진짜 날 고소한 거야? 친딸을? 서연이 비명을 지릅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말합니다. 서연아, 엄마는 너를 포기하지 않아. 하지만 너를 제대로 된 길로 돌려놓고 싶어? 무슨 개소리야. 엄마가 날 감옥에 보내려고 하면서 지금 감옥에 가는 게 나중에 더 큰 죄를 짓는 것보다 나아. 미쳤어? 진짜 미쳤어. 서연이 악을 씁니다. 경찰관이 수갑을 채웁니다. 출발합니다. 그들을 끌고 가는 경찰. 서연이 뒤돌아보며 소리칩니다. 엄마, 두고 봐. 내가 가만 안 있을 거야.
나 나오면 다시 시작해. 제대로 된 사람으로. 제 목소리는 차분합니다. 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습니다. 경찰차가 떠나고 로비는 조용해집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습니다. 최민호 변호사가 옆에 앉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박 이사님. 잘한 걸까요? 제 딸을 감옥에 보냈는데 딸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지금 멈추지 않으면 더 큰 범죄를 저질렀을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아픕니다. 로비에 있던 직원들이 하나둘 다가옵니다. 이사님, 괜찮으세요? 힘드셨겠어요. 정말 용감하세요. 저라면 못했을 것 같아요. 직원들의 따뜻한 위로에 눈물이 더 흐릅니다. 오후 회장님 사무실로 불려갔습니다. 회장님은 창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박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 일로 회사의 누를. 누가 될 일이 아닙니다. 회장님이 돌아서서 저를 봅니다. 오히려 제가 박 이사님을 존경하게 됐습니다. 네. 가장 힘든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게 진짜 용기입니다. 회장님이 제 어깨를 두드립니다. 이제 좀 쉬세요. 일주일 정도 휴가를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전 명령입니다. 별이랑 좀 쉬면서 마음 추스르세요.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와. 집 문을 열자 별이가 반갑게 뛰어옵니다. 와랄. 별아, 엄마 왔어. 별이를 꼭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엉엉 웁니다. 참았던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집니다. 별아, 내가 잘한 거 맞지? 맞지? 별이가 제 얼굴을 핥습니다. 끙끙, 별이도 우는 것 같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집니다. 소파에 앉아 별이를 무릎에 올려놓고 멍하니 있습니다. 휴대폰이 울립니다. 김철수 사장님입니다. 박 여사, 뉴스 봤어. 힘들었겠어. 사장님, 잘했어. 독한 게 아니야. 그게 진짜 사랑이야. 고맙습니다. 별이 잘 돌봐. 그 아이가 내 진짜 가족이야. 전화를 끊습니다. 별이를 봅니다. 그래, 내가 내 가족이지. 내 진짜 가족. 별이가 꼬리를 흔듭니다. 며칠 후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최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 이사님, 피고 측에서 합의를 요청했습니다. 합의요? 네. 잘못을 인정하고 돈을 갚겠다고 합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으신다면 잠시 생각했습니다. 돈은 필요 없어요.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둘 다 사회봉사 명령을 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상담 치료를 받게 해주세요. 좋은 생각입니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합의가 성립됐습니다. 서연과 우진은 각각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1년간의 심리 상담 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한 달 후 편지가 왔습니다. 서연의 필체입니다. 엄마, 미안해. 이제야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알았어. 상담받으면서 많이 생각했어.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것들, 내가 엄마한테 한 것들, 용서를 바라는 건 아니야. 그냥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나를 멈춰줘서. 서연. 편지를 읽으며 또 눈물이 납니다. 하지만 이번엔 조금 다릅니다. 희망이 보이는 눈물입니다. 별아, 우리 딸이 조금 변하고 있나 봐. 별이가 꼬리를 흔듭니다. 창밖으로 봄이 오고 있습니다.
긴 겨울이 지나고 드디어 봄이 오고 있습니다. 별이와 함께 한강공원을 산책합니다.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바람에 꽃잎이 흩날립니다. 1년 전 이맘때 저는 이곳에서 회장님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죠. 별아, 여기가 우리 인생이 바뀐 곳이야. 별이가 꼬리를 흔들며 벚꽃잎을 쫓아다닙니다. 지난 1년간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딸을 고소했고, 법정에 섰고, 결국 합의로 마무리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태산종합건설의 사회공헌 이사가 됐습니다. 도시락 사업이 성공하면서 회장님이 제게 더 큰 일을 맡기신 겁니다. 박 이사님, 프로젝트 승인 났습니다. 장수진 실장이 기쁜 목소리로 말합니다. 별이의 집 프로젝트? 노인과 유기견이 함께 생활하는 공동생활 시설입니다. 제가 기획하고 회사가 후원하는 사회공헌 사업입니다. 정말요? 드디어. 네. 경기도 가평에 부지 확보했고 6개월 후면 완공됩니다. 다른 어르신들과 유기견들을 위한 집을 짓고 있습니다. 별아, 들었어? 내 이름으로 집이 지어져. 별이가 멍하고 짖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초인종이 울립니다. 문을 열자 서연이 서 있습니다. 엄마, 6개월 만입니다. 사회봉사를 마치고 상담 치료를 받으며 지냈다고 들었습니다. 들어와. 서연이 조심스럽게 들어옵니다. 별이가 다가갑니다. 으르렁거리지 않습니다. 조용히 냄새를 맡습니다. 별아, 안녕. 서연이 무릎을 꿇고 별이를 쓰다듬습니다. 고마워. 내가 우리 엄마 지켜줘서. 목소리가 떨립니다. 저는 차를 끓입니다. 앉아. 소파에 나란히 앉습니다. 침묵. 서연이 먼저 입을 엽니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알아. 아니, 엄마는 몰라. 내가 얼마나 나쁜 짓을. 안다니까. 다 알아. 서연이 울기 시작합니다. 상담 받으면서 깨달았어.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엄마가 나한테 얼마나 많은 걸 해줬는지. 저도 눈물이 납니다. 엄마도 잘못이 있어. 너를 너무 의존하게 만들었어. 내가 없으면 안 된다고 착각하게 만들었지. 아니야, 엄마 잘못 아니야. 아니야. 내 잘못도 있어.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해. 너도 나도. 서연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우진 오빠랑 이혼하기로 했어. 그래. 응. 그 사람도 문제가 많았어. 나도 마찬가지고. 이제 혼자 서려고. 힘들겠다. 괜찮아. 일자리 구했어. 작은 인테리어 회사인데 거기서 처음부터 다시 배우려고. 자랑스럽습니다. 제 딸이 드디어 어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잘했어. 엄마가 응원할게. 엄마. 서연이 제 손을 잡습니다. 용서는 바라지 않아. 그냥 가끔 연락해도 될까? 바보야. 넌 내 딸이야. 언제든 연락해. 모녀는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완전한 화해는 아닙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많은 시간이. 하지만 시작은 했습니다. 6개월 후 가평. 드디어 별이의 집이 완공됐습니다. 아름다운 2층 건물. 넓은 마당. 강아지들이 뛰어놀 수 있는 잔디밭. 개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황태성 회장님, 장수진 실장, 김철수 사장님, 회사 직원들,
그리고 서연도 왔습니다. 축하합니다, 박 이사님. 정말 아름다운 곳이네요. 회장님이 환하게 웃으십니다. 회장님 덕분입니다. 아닙니다. 박 이사님의 꿈이 현실이 된 겁니다. 제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1년 반 전, 저는 길바닥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갈 곳도 의지할 곳도 없었습니다. 청중이 조용히 듣습니다. 그때 이 작은 강아지가 제게 왔습니다. 별이, 이 아이가 제게 다시 살 이유를 줬습니다. 별이를 봅니다. 제 발치에 앉아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그리고 회장님을 구할 수 있었고 새로운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 모든 게 별이 덕분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이 집은 저처럼 어려운 어르신들과 별이처럼 버림받은 아이들이 함께 사는 곳입니다.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에게 가족이 되는 곳입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서로 기대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 집이 그런 사랑의 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별이가 짖습니다. 와랄, 마치 맞아요. 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2년 후 어느 겨울, 별이의 집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15명의 어르신과 20마리의 강아지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저는 주말마다 별이를 데리고 이곳을 방문합니다. 하지만 요즘 별이가 좀 이상합니다. 산책을 가자고 해도 힘들어하고 밥도 잘 안 먹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박 이사님, 별이가 나이가 들었어요. 사람 나이로 치면 70살 정도 됩니다. 수의사의 말에 가슴이 철렁합니다. 심장도 약해졌고요. 오래 못 갈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요? 몇 달, 혹은 1년. 집으로 돌아와 별이를 꼭 안습니다. 별아, 아프지? 엄마가 몰랐어. 별이가 제 얼굴을 핥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3년이 지난 봄, 별이와 한강공원을 산책합니다. 예전처럼 뛰지는 못합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걷습니다. 벚꽃이 또 피었습니다. 별아, 기억나니? 3년 전 여기서 회장님 구했었잖아. 별이가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습니다. 벤치에 앉습니다. 별이를 무릎에 올립니다. 별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별이의 털을 쓰다듬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다시 살았어. 너 때문에 다시 웃을 수 있었어. 별이가 작게 끙소리를 냅니다. 아프면 말해. 엄마가 다 해줄게. 뭐든지. 하지만 별이는 그저 조용히 제 무릎에 머리를 기댑니다. 햇살이 따뜻합니다. 바람이 부드럽습니다. 별이의 숨소리가 고릅니다. 평화롭습니다. 어느 여름날 저녁, 별이는 제 품에 안겨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고통 없이 평화롭게. 저는 하루 종일 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차가워지는 몸을 느끼면서도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별아, 먼저 가는 거야? 엄마 혼자 두고. 하지만 화내지 않았습니다. 별이는 충분히 행복했으니까요. 우리는 충분히 사랑했으니까요. 별이를 별이의 집 뒤편 언덕에 묻었습니다. 작은 비석을 세웠습니다. 내 생명의 은인, 별이 여기 잠들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별이의 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68살이 됐지만 아직 건강합니다. 서연은 이제 작은 인테리어
회사의 팀장이 됐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와 함께 저녁을 먹습니다.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가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별이의 집에 새 식구가 왔습니다. 70대 할머니와 길에서 주운 강아지. 꼭 저와 별이 같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편히 지내세요. 그리고 이 아이 이름은 뭐예요? 희망이요. 희망이라고 지었어요. 좋은 이름이네요. 저녁, 별이의 무덤에 갑니다. 매일 오는 곳입니다. 별아, 오늘도 새 친구가 왔어. 할머니랑 희망이. 내가 좋아할 것 같아. 하늘에 별이 뜹니다. 유난히 밝은 별 하나. 별아, 거기서 잘 지내지? 엄마는 잘 있어. 내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있어. 바람이 불어옵니다. 마치 별이가 대답하는 것 같습니다. 알아, 엄마. 잘하고 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언덕 아래서 강아지들이 짖는 소리가 들립니다. 할머니들이 웃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것이 제 인생의 의미입니다. 별이가 제게 준 선물입니다.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별이 반짝입니다.